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마상윤 교수님과 함께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섰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하고 나토의 부담을 전가하고 동맹의 조건부 방어를 공식화하면서 미국의 의지 기반 패권이 구조적으로 약화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수님이 보시기에 미국 패권의 지속성론이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올 초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이제 패권을 더 이상 안 추구하는 거 아닌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마가라고 그러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그 슬로건에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미국이 미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러는데 그 해외에 나가서 미국의 국부를 사용하고 그러냐. 어떻게 보면 예전 미국 초창기 시절에 그 고립주의적인 그 노선을 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어요. 쭉 지금까지 이제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을 지켜보니까 지금의 미국의 방향은 고립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립주의를 하겠다 그런다면은 그 대외적인 개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안 해야 왔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대외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금 줄이려고 하고 그 부담들을 유럽이 좀 떠안게 하고 그 움직임들이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미국이 그 전 세계적인 패권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는 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죠. 이것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곳곳에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중국하고 대화나 뭐 협상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이제 보이지만 그 이전에 중국보다는 미국이 한 수 위의 입장에서 그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 이런 것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뭐 강하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는 좀 불식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이거를 조정하지 않고서 그 패권 유지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강하지만 그것을 위한 방법의 차원에서는 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맹국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또 대외적인 개입을 조금 축소하려고 하는 것도 나타나게 되고 또 개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옛날같이 끝도 없이 가는 그런 상황은 또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패권은 유지하되 패권을 유지하는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미국에게는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네. 높아졌잖아요. 이런 거래적 동맹 모델이 어떤 새로운 동맹 질서를 형성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패권의 뭐 비용이랄까? 이런 것을 이제 온전히 과거 같으면 이제 미국이 짊어지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미국의 패권에 수혜를 입는 그런 국가들, 미국의 동맹국들이 되겠죠, 주로. 그 비용을 좀 같이 좀 져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유럽, 뭐 많은 국가들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지 않던 그 비용을 갑자기 요구받게 되고 그러한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어떤 그 규범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부합하는 측면은 사실 별로 없고요. 좀 당혹스러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패권을 유지하고 그런다면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또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제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네. 세계 질서가 좀 안정화되는데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뭐 손해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장기적인 비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옛날부터 생각해오던 장기적인 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확실히 지금 파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미국과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고 또 상대하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좀 그 도전적인 예. 그 관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겠죠. 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난이도가 높아진 것을 뭔가 풀만한 재간이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는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거를 이제 처음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여름쯤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을 이제 현대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야 이런 그야말로 난제들을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하는 우려 이런 게 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컸는데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도 그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끝났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또 한미 협상 정상회담 또 한미 협상이 이루어졌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미 간의 이제 팩트 시트가 드디어 이제 공개가 돼서 그 문건화하는 작업도 이제 끝났고 그래서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숙제의 난이도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고 그랬는데 한 50% 이상은 좀 줄여놓은 상태가 돼서 나름대로는 좀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놓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요. 완전히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아마 트럼프도 새로운 대통령, 우리도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도 새로운 총리가 등장하면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정권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받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방위비를 증액한다. 그리고 핵잠수함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른바 군사 대국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일본의 중시 전략을 핵심 축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동맹 구조가 더 강화되면 한국이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논의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사실은 일본을 중시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지금까지 계속된 아마 정책적 기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그 냉전기에는 이제 전수방위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어에만 자신의 그 군사력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추세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그러한 추세를 독려하고 또 환영하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게 미국의 이익에도 훨씬 더 많이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19세기의 시각에서 꼭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주변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 초에 그 미국의 그 국방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제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국방방위상이 이제 원티어터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전구로 묶어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을 이제 미국에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바기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이제 별도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도 않고 이걸 이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한반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도태평양 전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일본의 그 뭐 예를 들어서 사령부가 생기고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의 특수한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고려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북중로 협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북중로 협력이 강화되면 삼각축의 구조화가 미국 중심 국제 질서의 장기적 지속성에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전승절 그 기념 퍼레이드를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했죠. 그때 이제 그 한 수십 년 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새롭게 결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 자료로 이제 그게 거론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 따져보게 되면 이 세 나라가 각각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비묘하게 그 긴장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 중국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벌써 이제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그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국에 대해서 그 에너지원을 석유, 가스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제 충당을 하고 있고 생필품, 소비품 이런 것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동등한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 쪽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된다면은 그것이 주는 반사 이익을 나름대로는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북한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좀 가까이 가면서 처음에는 그 탄약, 포탄 이런 거 제공하다가 이제 전투 병력까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 같은 걸 받고 또 군사 기술적인 지원도 이제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낳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가까이 가니까 중국이 북한을 좀 더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좀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전승절에 이제 초청한 것도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북한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 간에 미묘한 또 그 경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두 가지 나라의 관계를 이제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세 나라의 결속이 상징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 안에 또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미세한 그 긴장 관계 네. 또는 뭐 균열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전쟁도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사실상 두 개의 지역 정선을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부담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집중 전략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럽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 대해서 개입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의 전쟁은 지금 미국이 뭐 무기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하여튼 그 부담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 부담을 유럽 국가들이 특히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주로 되겠죠. 나토가 그거를 대부분 짊어지고 나가라라는 그런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고요. 또 뭐 그런 의미에서 휴전 내지 종전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자꾸 줄이려는 거죠. 중동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상당히 전폭적인 지원을 지금 아끼지 않고 있지만 속내는 중동 지역에서의 정세로부터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이제 미국의 뜻대로 될 거냐, 또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지금 거의 명운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종전, 휴전 얘기가 오래됐고 또 미국의 압박도 지금 가해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자 지구 평화 협정이 성사가 됐지만 이게 이제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중동 평화는 이러한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미국의 최소한 군사 개입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개입을 요하는 문제인데 과연 미국이 그럴 만한 스태미나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동, 유럽 여기에 대해서의 개입을 확 줄이고 이제 남은 힘을 중남미, 또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데 이 중동, 유럽 문제가 생각마치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관심을 요하는 그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군사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미국의 군사력은 아태 또는 인태 지역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앞으로 이제 동맹국들의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2025년에도 새로운 국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핵심 외교의 전략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유지해왔던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국력이 이제 많이 커졌는데요. 네. 국제적인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위협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미국이라는 그 동맹이 주는 보험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이 처음에는 군사동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경제동맹 또 그걸 넘어서 지금 과학기술동맹으로까지 가 있거든요. 요즘 뭐 이제 특히 AI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원천 기술이 거의 다 미국에 있고 미국과의 그런 과학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발전을 또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미국과의 동맹을 놓고 갈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컨트리뷰션을 자꾸 늘려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세계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늘리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자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강을 하는 방법을 찾는 거기도 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나라들과의 연대를 좀 강화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동맹국은 미국밖에 없지만 예. 다른 우리와 그 뜻이 맞는 또 이해관계가 맞는 이런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동맹에 준하는 협정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또는 비공식적인 그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주도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브라질에서 이제 국제 지구 환경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각자 도생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나라 국익을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뭐 우리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인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이나 위기들 이런 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좀 배관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연대의 문제는요. 우리의 직접적인 안보, 뭐 경제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면은 국가의 이익을 챙긴다고 그래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에서의 이익,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좀 그런 측면에서 또 강화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